아가씨,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요. 누구세요? 들어와요. 집이 좀 누추하지요. 혼자 살다 보니, 그래도 사람은 살만합니다. 우선 욕실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이라도 좀 녹여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니까. 12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로수를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밤하늘은 무거운 먹구름에 뒤덮여 금방이라도 차가운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어요. 김영우 할아버지는 동네 어귀의 작은 슈퍼에서 저녁 장거리와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약간 휘청이는 걸음으로 집을 향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꼭 5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사무치는 그리움과 지독한 외로움이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장성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로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어려워했고 난방도 제대로 하지 않아 냉기가 감도는 적막한 집에는 할아버지의 깊은 한숨 소리와 희미한 텔레비전 소리만이 공허하게 쌓여갔습니다.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는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정류장 벤치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폐지 줍는 다른 노인인가 싶어 무심코 지나치려다 어딘가 너무 위태로워 보이는 실루엣에 자신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얇디얇은 외투 하나에 의지한 채 가늘게 온몸을 떨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옹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 얼굴, 푹 눌러쓴 낡은 모자, 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은 밤새 내린 것인지 아니면 조금씩 흩날리기 시작한 것인지 모를 차가운 비에 젖어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가 감당하고 있을 절망의 무게가 느껴지는 듯하여 할아버지의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이 시린 추위에 칠흑 같은 밤중에 저 젊은 아가씨는 어쩌다 저런 모습으로 혼자 떨고 있는 것일까? 혹시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당한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신가? 날이 많이 추운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겠어요. 영우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다소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분명 타인을 향한 걱정 어린 온기였습니다. 여자는 마치 숨어있던 작은 동물이 들킨 것처럼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잔뜩 경계하며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젊은 여자의 얼굴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듯 밀가루처럼 창백했고 핏기 없는 입술은 추위 때문에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고 검은 눈동자에는 위태로우면서도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작은 불씨 같은 생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절벽 끝에 간신히 뿌리내린 작은 들꽃처럼 그녀의 존재 자체가 처절한 생명력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는 추위와 불안감에 잔뜩 잠겨 있었고 할아버지의 시선을 애써 피하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접근 자체가 그녀에게는 또 다른 위협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 근처 사는 늙은이예요. 지나가는데 아가씨가 너무 추워 보여서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었나 해서 걱정이 돼서 그럽니다. 할아버지는 최대한 위협적이지 않게 보이려 애쓰며 한 걸음 물러서서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집에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면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겐가요? 여자는 대답 대신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긍정보다 더 깊은 절망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며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낡은 외투 주머니 밖으로 나온 손가락은 빨갛게 얼어 있었고 무릎 위에 놓인 작은 배낭은 그녀가 가진 세상의 전부인 듯 초라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문득 텅 빈 자신의 집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온기마저 떠나버린 집,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된 먼지만 쌓여가는 방들. 어쩌면 저 아가씨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가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존재라는 점에서 말입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 밤새 비 맞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괜찮다면 우리 집에 가서 몸이라도 좀 녹이고 가지 않겠어요? 별건 없지만 따뜻한 물이라도 좀 마시고.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여자는 더욱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심을 넘어선 의심의 눈초리가 역력했습니다. 세상살이에 혹독하게 대고 상처받은 그녀에게 이유 없는 타인의 친절은 언제나 경계해야 할 대상 1순위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노인도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걱정 말아요. 나는 그저 혼자 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보시다시피 힘도 없고 아가씨한테 해코지할 생각 같은 건 추호도 없어요. 그저 이 추위에 사람 얼어 죽는 꼴은 못 보겠어서 그럽니다. 불편하면 날 박는 대로 언제든 그냥 나가면 돼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를 느껴보지 못했던 여자는 잠시 깊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노인의 말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이대로 밤을 지새우는 것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얼어붙은 몸은 이미 감각이 무뎌지고 있었고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마지못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호 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수십 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은 뻑뻑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마당 구석에는 관리가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와 먼지가 뒤섞인 쿰쿰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현관과 거실 바닥은 놀랍도록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낡은 자개장과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소파, 벽에는 빛바랜 흑백 가족 사진들이 여러 개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할머니, 그리고 지금은 중년이 되었을 아들과 딸의 어릴 적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가족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지만 현실의 집안은 시간이 멈춘 듯 깊은 적막함과 외로움이 짙게 감돌았습니다. 집이 좀 누추하지요. 혼자 살다 보니 영 그래도 사람은 살만합니다. 우선 욕실에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이라도 좀 녹여요.
감기 걸리면 큰일이니까. 할아버지는 보일러를 켜고 욕실 위치를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이거라도 입어요. 몇 년 전에 우리 딸애가 명절에 왔다가 놓고 간 옷인데 거의 새 것이나 다름없어요. 아가씨한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는 약간 수줍은 듯 보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개어진 여성용 스웨터와 바지 한 벌을 내밀었습니다. 지연 26살의 서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꾸벅 고개를 숙여 옷을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욕실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타일이 깔린 욕실은 작고 낡았지만 놀랍도록 청결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자 김이 서린 욕실 안에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낡은 욕조에 뜨거운 물을 받아 몸을 담갔습니다. 얼음장 같던 몸이 녹아내리면서 그동안 겹겹이 쌓였던 긴장과 서러움도 함께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따뜻한 물속에 몸을 웅크린 채 지연은 눈을 감고 지난 몇 개월간의 악몽 같았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번듯한 중소기업에 다니며 작은 원룸에서나마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던 평범한 일상. 하지만 갑작스러운 회사의 부도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고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해 밀린 월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모아둔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로 금세 바닥났고 결국 그녀는 거리로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뿐 의지할 친척 하나 없는 그녀에게 세상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던 생활도 잠시 가진 돈이 모두 떨어지자 그녀는 말 그대로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지하철역 구석에서 공원 벤치에서 밤을 지새우며 겪었던 멸시와 불안감,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배고픔은 그녀의 자존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오늘 밤 이 낯선 할아버지의 집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지연은 할아버지가 내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품이 조금 컸지만 부드러운 스웨터의 감촉과 은은하게 남아있는 섬유유연제 향기가 낯설면서도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작은 교자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별로 차린 건 없지만 시장하실 테니 어서 먹어요. 할아버지가 끓인 김치찌개와 따끈한 흰쌀밥, 그리고 단출한 밑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지연에게는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더 귀하고 따뜻한 식사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밥을 먹는 지연의 밥그릇 위로 계란 프라이 하나를 더 얹어 주었습니다. 지연은 목이 메어 밥을 삼키기 어려웠지만 꾸역꾸역 음식을 넘겼습니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안정감인지 얼마 만에 먹어보는 집밥인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할아버지는 창고처럼 쓰던 작은 방을 급하게 치워 지연에게 내주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낸 낡은 이불과 베개였지만 길바닥의 냉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포근함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날이 밝는 대로 바로 떠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이불 속으로 몸을 웅크리며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방문을 닫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낯선 공간에서의 잠자리가 아직 어색한 듯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친 모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그것도 낯선 할아버지의 집에서 아침을 맞이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나가자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다가가자 영우 할아버지는 벌써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지연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그릇을 식탁으로 옮기려는 할아버지의 손이 눈에 띄게 심하게 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지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가자 할아버지는 자신의 떨리는 손을 황급히 등 뒤로 감추며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게 가끔 이러는 거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연이 계속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할아버지는 멋쩍게 웃으며 결국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파킨슨병이라네. 몇 년 됐어. 약만 제때 잘 챙겨 먹으면 좀 나아지는데 오늘은 약 먹을 시간을 깜빡했더니 더 심한가 보구먼. 그제야 지연은 거실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수많은 약병들을 떠올렸습니다. 어젯밤에는 경황이 없어 미처 자세히 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다양한 색깔과 크기의 약병들이 날짜와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이토록 몸이 불편하신데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다는 현실이 지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쩌면 어젯밤 자신에게 베푼 친절은 그 자신 또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할아버지의 손 떨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수저를 드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고 국물을 여러 번 흘렸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휴지를 건네며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후 지연은 약속대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배낭에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챙겨 넣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려던 순간 거실에서 쨍그랑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약을 먹으려다 물컵을 놓쳐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허리를 숙여 파편을 주우려 했지만 떨리는 손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위태로운 모습을 본 순간 지연은 차마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자신을 거두어준 이 노인을 이대로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강한 마음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치울게요. 다치시면 안 돼요. 지연은 배낭을 내려놓고 달려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유리 파편을 쓸어 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알지만 혹시 며칠만 더 신세져도 될까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요. 그 대신 제가 집안 청소라도
깨끗하게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식사도 챙겨드리고요. 유리 파편을 다 치우고 난 뒤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순간 놀라움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그래주겠니? 아이고, 내가 오히려 고맙지. 그날부터 지연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약속대로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밀린 빨래를 하고 할아버지의 삼시 세끼를 정성껏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할아버지의 약 복용 시간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챙겨드리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보살핌 덕분인지 할아버지의 손 떨림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표정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적막하기만 하던 집에는 조금씩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마냥 할아버지에게 신세만 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며칠 후 동네 근처 작은 카페에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최저시급을 받는 짧은 시간의 근무였지만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지연은 큰 기쁨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래, 오늘도 잘 다녀오너라. 차 조심하고. 매일 아침 카페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서는 지연을 할아버지는 현관문 앞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마치 손녀딸을 배웅하는 할아버지처럼 그의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가슴 뭉클함을 느끼며 힘차게 인사를 하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역시 지연이 돌아올 시간이 되면 현관 근처를 서성이며 그녀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 그리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카페 일과 할아버지 돌봄 그리고 집안일을 병행하며 바쁘지만 보람 있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던 할아버지와의 관계도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는 거실 자개장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앨범 속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지금은 고인이 된 할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지연에게 젊은 시절의 추억과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우리 아내는 참 고운 사람이었지. 내가 속도 많이 썩였는데 이렇게 먼저 가버릴 줄은 몰랐어. 할머니의 사진을 어루만지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려왔습니다. 자식들은 다들 제 살기 바빠서 명절에도 오기 힘들다고 하더군. 전화 한 통 하기도 어렵고 내가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끝을 흐리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서운함과 외로움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할아버지의 주름지고 떨리는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옆에 있을게요. 지연의 따뜻한 체온과 진심 어린 위로에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더 이상 자신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낯선 노인이 이제는 그녀에게 세상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차가운 길바닥을 헤매던 노숙자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이제 그녀에게도 마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집과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몇 달 후 할아버지의 파킨슨병 정기 검진 날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아르바이트 시간을 조절하여 할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동행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담당 의사는 할아버지의 차트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신기하네요. 지난번 검진 때보다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셨습니다. 손떨림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인 활력도 훨씬 좋아지셨어요. 혹시 최근의 생활에 무슨 변화라도 있으셨나요? 누가 이렇게 옆에서 잘 돌봐주고 계신 거예요? 의사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옆에 함께 서 있는 지연을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허허, 보다시피 내 손녀 같은 아이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있다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요즘 사는 맛이 난다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지연의 눈가가 뜨거워지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사실 지연에게도 할아버지는 이미 너무나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졌던 그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와 사람의 온기를 다시 느끼게 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진짜 할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흐르던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지연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기에 지연이 대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차려입은 낯선 중년 남성이 잔뜩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남의 집 문을 엽니까? 아버지, 김영호 씨 계신가요? 남자는 다짜고짜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딘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할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지연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아버님 안에 주무시고 계신데요. 혹시 아드님이신가요? 그렇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요? 왜 우리 아버지 집에 당신 같은 젊은 여자가 있는 거요? 남자는 의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초리로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집안에 낯선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잔뜩 오해를 한 듯 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버지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재산이라도 노리고 들어온 거 아니오? 요즘 그런 꽃뱀들이 많다던데. 갑작스럽고 모욕적인 오해에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에 잠이 깬 할아버지가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냐? 내가 여긴 어쩐 일이야?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을 본 할아버지의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들은 지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할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여자는 대체 누구예요? 왜 이런 여자를 집에 들여놓으신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당하신 거 아니에요? 아들의 무례한 말에 할아버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들 앞으로 성큼 다가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함부로 말할 사람이 아니야. 이 아이는 내 은인이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동안 몸 불편한 이 늙은이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준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단호한 외침에 아들은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지연이 어떻게 자신을 도와주었는지, 그녀 덕분에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차분하지만 힘주어 설명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경솔함과 무례함을 깨달았는지 점차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지연을 향해 마지못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날 밤 어색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아들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인 아들이 돌아왔으니 자신이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때라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짐을 거의 다 챙겼을 때 할아버지가 지연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자니? 아니요, 할아버지.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선 할아버지는 방 한구석에 놓인 지연의 배낭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어디 가려고 짐을 싼 게냐? 이제 아드님도 오셨고 제가 더 이상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지연은 애써 눈물을 참으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지연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폐를 끼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있었기에 내가 다시 살 힘을 얻었는데. 할아버지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습니다. 지연아, 넌 더 이상 갈 곳 없는 아이가 아니야. 여긴 이제 내 집이다. 그리고 난 내 할아버지나 마찬가지고. 넌 이미 내 소중한 가족이야. 그러니 아무데도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여기가 바로 내 집이란다. 그 말에 지연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북받쳐 오르며 뜨거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와 돌아갈 집을 선물해준 할아버지의 진심이 가슴 깊이 전해져 왔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한참을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지연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웠던 두 사람의 겨울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적처럼 스며든 온기로 인해 따스하게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말은 지연의 불안했던 마음을 눈 녹이듯 녹여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이상 임시 거주자가 아닌 진정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할아버지의 집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방에 있던 배낭 속 물건들을 꺼내 낡은 서랍장에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 집안 곳곳에는 그녀의 존재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동거는 이전과는 또 다른 차원의 안정감과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지연은 할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고 파킨슨병 환자에게 좋다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손 운동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귀찮다며 툴툴거리시던 할아버지도 지연의 밝은 격려에 마지못해 따라하시면서
예전보다 훨씬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역시 우리 강아지 말이 맞아. 하고 나니 시원하네라며 웃으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연이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러 나간 사이 할아버지는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TV 앞에 앉아 있기보다 지연이 돌아오면 함께 먹을 저녁 창거리를 생각하거나 마당에 잡초를 조금씩 뽑기도 했습니다. 지연이 돌아오면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외로움 대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두 사람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에게 카페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했고, 할아버지는 그런 지연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어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가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깊고 구수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풍경과 사람들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함께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낙이 되었습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의 엇갈리는 운명에 함께 안타까워하고 악역의 얄미운 행동에 함께 분개하며 소리내어 웃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더욱 깊이 확인했습니다. 주말이면 지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느린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고 좌판에 늘어선 싱싱한 채소와 과일을 구경하며 장을 보는 것은 소박하지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생선이나 나물 반찬거리를 사고 할아버지는 그런 지연을 위해 몰래 그녀가 좋아하는 찐빵이나 과자를 사서 건네곤 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부쩍 밝아진 할아버지와 그의 곁을 살뜰히 챙기는 지연의 모습을 보며 영감님, 예쁜 손녀딸 덕분에 아주 얼굴이 폈네. 라며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는 허허, 내 복이지라며 자랑스럽게 웃으셨고 지연은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분 좋은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의 아들이 찾아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키는 지연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가끔은 과일이나 영양제를 사들고 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지연에게 앞으로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건네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카페에서 받은 월급의 일부를 꼬박꼬박 저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자신만의 작은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꿈이 더 이상 절박하거나 외로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과 자신을 응원해주는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지연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내비칠 때면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지연아, 너는 똑똑하고 착한 아이니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을 게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 할애비가 항상 내 곁에서 응원하마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믿음 어린 눈빛은 지연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봄 기운이 완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앙상했던 마당의 나무들도 파릇파릇 새순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키우기 쉬운 꽃씨와 상추 씨앗 등을 주문하고 주말에는 할아버지와 함께 호미로 땅을 고르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도 열심히 흙을 파고 물을 주었고 지연은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이 귀여우면서도 뭉클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텃밭에 나가 새로 돋아난 새싹을 확인하고 물을 주는 것은 그들의 새로운 아침 일과가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할아버지의 정원에는 지연과 할아버지가 함께 심고 가꾼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마침내 활짝 피어 만발했습니다. 펜지, 금자나 채송화 소박하지만 생명력 넘치는 꽃들이 봄 햇살 아래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낡고 적막했던 집은 이제 지연의 밝은 웃음소리와 할아버지의 온화한 미소, 그리고 마당 가득 피어난 꽃들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꾼 텃밭의 상추는 매일 저녁 식탁에 올라 싱그러움을 더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예기치 않게 만난 인연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합니다. 파킨슨병을 앓던 외로운 노인 김영호와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길 위를 헤매던 젊은 노숙자 서지연.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주고 외로움을 채워주며 피보다 진한 유대감으로 맺어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동화보다 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삶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집에는 오늘도 따스한 봄 햇살과 함께 서로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온기가 가득합니다.